부의전이라고 하는 책은 그 제목처럼 부를 이전하는 방법인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책이고 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풀어낸 책인데요. 이 책은 당연히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절세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작성하고자 했던 당초 목적은 왜 부를 이전해야 되는지 혹은 왜 상속세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두고 인문학적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1장을 보시면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왜 부의 이전을 준비를 하는지 또 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금 공부를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최근 통계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최근의 상속세와 증여세 트렌드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상속세라고 하는 세금은 사실 다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이 심적으로 좀 거리감 있는 세금입니다. 사실 좀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상속세는 소위 말해서 내 이야기는 아니다. 남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상속세가 내 이야기가 됐을 때 혹은 우리 가족 울타리 안에 상속세라는 세금이 들어왔을 때는 세금 부담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래요. 저도 아직 안 겪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또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또 뭘까? 또 언제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가 좀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그 생각이 드는 또 심적인 거리감이 드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라는 세금에 대해서 관념상 인식과 또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라는 점입니다. 예로부터 상속세라고 하는 거 세금은 또 부자들이 내는 세금 혹은 상속세를 내는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왜냐면 부자니까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인식이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존의 뭐 언론 매체나 이런 곳에서 특정한 막대한 부를 소유한 특정한 사람이 뭐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들이 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뭐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고 혹은 고가의 미술품을 처분을 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금을 조달을 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이런 조달 방법에서 약간의 좀 가십거리 또는 흥미 위주의 요소가 조금 섞여서 오랫동안 좀 이제 국민들한테 노출된 게 아닌가 또 그런 관념이 또 고착화되다 보니까 심적으로 좀 거리가 있는 세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지금 현대로 점점 내려오면서 부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 워낙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하시는 뭐 유튜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암호화폐도 있고 자원 원천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부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좀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상속세도 자연적으로 그 납세 의무가 좀 더 문턱이 낮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 세율 체계가 너무나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지금 세율 체계가 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0%부터 20%, 30%, 40%, 50%까지 총 5단계 초과 누지 세율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 상속세와 증여세는 지난 1999년을 마지막으로 세율 체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나 혹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달에 발표된 세제 개정안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없어졌고 또 기본 세율로 하더라도 종준보다 등 기본 세율이 더 낮아지는 방법으로 또 세율이 개정 개편안이 나와 있고요. 또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낮은 세율 단계에서는 좀 세부담이 경감을 위해서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또는 부동산 정책 목적에 따라서 세율 개편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개인적으로는 워낙 보수적인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99년 이후 마지막 개정 이후에는 현재까지 더 이상 개정이 없고 또 마지막 개정 당시에도 최고 세율 구간이 오히려 세부담이 더 높게 개정이 되는 걸로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면 근 20년 이상 동안에 물가 상승 또는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해서 더 이상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세율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하나의 또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선진국들 상속세랑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너무 빡세다고 막 그런 기사들이 어느 정도는 좀
신빙성이 좀 있기도 한 거네요. 네,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어.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총 조세 중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가 넘습니다. 근데 이 비중 자체가 1%가 넘는 것은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다른 국가들은 거의 1%가 넘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총 조세 비중 중에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자산 가치가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는 그 주식 시장하고 주택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최근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그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은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에 대해서 2022년 1월 달에 매매 가격 평균 금액이 11억 5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인 2021년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는 1년 전에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8억 9천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1년 사이에 거의 계산을 해보면 28% 정도 오른 셈이죠. 그리고 그 자산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주택이라는 부동산이 또 하나의 큰 부동산 양대 산맥이지 않습니까? 또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은 이런 자산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택이 다른 뭐 주식이나 혹은 예금이나 이런 자산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격 변동폭은 높으면서 변동률은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가격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은 자산이면서 변동에 대한 지수, 위험 지수는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도 상당히 실거주를 하든 혹은 투자를 하든 아주 전통적으로 자산 가치로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평균 보유 수익률을 따지면은 그게 4%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변동을 나타내는 변동 지수는 10에 불과하거든요. 그 지수가. 그렇지만은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코스피를 따진다면은 코스피의 변동 지수는 4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리스크는 줄이면서 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산 가치가 높아졌고 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상속세는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더 이상 이제 생소한 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특히 네. 서울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는 네. 대목이네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일반적인 가정에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면은 딱 정형화된 그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실제로 실거주하는 주택 하나, 그리고 약간의 예적금, 그리고 가족 명의로 된 뭐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토타입인데 단지 변동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자산 구조를 과거에는 상속세 대상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게 많이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상속세에 대해서 더 이상 남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막상 돌이켜보면은 혹시 내 이야기 혹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 한 채 정도 네. 우선 집이 있다라고 보면 다른 부분도 예적금이나 이런 게 좀 있는 거고 보험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 집 마련하실 정도면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거주 한 채 정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속세를 다 고민을 좀 하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진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상속세라고 하는 세금이 사실 다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속인이나 돌아가신 망자 자체가 망자분이 스스로 고민하지 않으면은 막상 이 상속이라는 현실이 닥쳐왔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부의 이전을 하기에는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을 받는 자산이 있다면은 내가 상속을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속세를 많이 받으면 돼요. 상속세를 많이 내고 상속을 많이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속 재산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택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케이스에서 내 상속인이 이미 또 다주택자이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고려해야 될 것은 맨 처음에 취득 단계에서 취득 세율에 대한 문제이죠. 만약에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고 주택을 받게 되면은 취득세율은 0.9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은 취득하는 상속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2.96%나 3.16%의 취득세율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만 보더라도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취득 이후에도 또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문제,
그리고 나중에 먼 미래에 이걸 처분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양도 당시에 또 다주택자에 해당이 된다면은 중과세율은 어떻게 될지 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상속재산을 많이 받는 게 과연 현재 유리한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그 이런 증여와 좀 상속 관련해서 그 인상 깊었던 사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최근에 마침 제가 그 대구에 소재하시는 그 피상속인 분께서 네.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께서는 이제 신고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고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한 80억에서 90억 사이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이분은 말 그대로 내가 재산을 모을 줄만 알았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부를 좀 이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이 80억, 90억이라는 재산을 이제 형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이거를 엑시트하기 위한, 그러니까 세대를 넘기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서 상속세는 고려를 안 해봤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전 불행히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속세에 대한 세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분은 거의 한 40억 이상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절반이요. 네, 그래서 전체 재산 중에 절반을 국가에서 납부를 하시기 때문에 상속인 분들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오히려 돌아가신 분이 좀 원망스럽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해줬으면은 본인 입장에서도 또 자녀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앞으로 이 자산을 받아서 운용할 사람은 자녀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돌아가신 분도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 재산을 받게 되는 자녀 입장에서 먼저 이 상속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 네. 부의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게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좀 그 시대적인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께서 먼저 이야기를 안 꺼냈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분께서도 어떠한 뭐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세를 이제 현실화되게 되신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출구 전략을 고안할 수 있었다고 하면 네.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단 뗄 수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세만 고려해서 절세 플랜을 짠다 혹은 증여만 고려해서 절세 플랜을 짠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반쪽짜리 절세 플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책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10년 주기 절세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자산을 승계받는 이 수중인 입장에서 그 수중인의 생애 주기별로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그러한 기간이 쌓여서 상속세까지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세 플랜인데요. 만약에 내가 자녀들한테 부의 이전을 할 때 그 거래 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인 증여세가 나는 단 한 푼도 내고 싶지 않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면세점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생애 주기별로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일단 2천만 원 가량 증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는 총 4번 가량의 증여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는 총 1억 4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2천만 원과 또 성년이 됐을 때 현행 5천만 원까지지 않습니까? 5천만 원 그리고 그 다음 5천만 원 두 번의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를 도합하면은 증여재산 공제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이 된다. 그리고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건 혹은 결혼자금으로 사용을 하건 어떤 사회생활을 초년생으로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요. 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이제 당장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산을 크게 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성년자 이름으로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뭐 증권 계좌 또는 주식 계좌를 마련을 하고 매년 안정적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뭐 배당주 또는 우량주 또는 어떤 특정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를 가입을 해서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년이 될 때까지 총 지급하는 금액이 합계가 1억 4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매년 4% 정도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 30살이 됐을 때는 2억 3천만 원 가량 자산 가치가 좀 더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결혼에 대한 그 준비 자금이 공교롭게도 2억 3천만 원으로 딱 맞네요. 같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또 본인의 결혼 자금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쓸 수 있는 자금, 최소한의 자금을 아무 한 푼의 세금이 없이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게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과세로 세금 네. 없이 네네. 부에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네. 그러면은 아까 그 80억 그 네. 대구 부자분의 네네. 사례에서 볼 때는 비과세 부분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네. 증여나 뭐 상속을 할 때는 그 세율에 맞춰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이러한 10년 주기 조세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주기 플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누적이 돼서 이게 상속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물론 상속세는 여러 가지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컨디션에 따라서 그 공제 규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피상속인의 이런 공제 규정을 활용하지만은 또 이 공제 규정마다 공제액이 클수록 또 사후 관리가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후 관리를 맞게 하기 위해서 생전에 미리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뭐 피상속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필요한 공제 규정을 적극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게 뭐 8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네. 한 1억 5천 뭐 이런 비과세는 좀 네. 약간 작으니까 네. 나머지 그럼 한 75억 막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세금도 절반 내야 되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상담을 하면 네. 컨디션에 따라서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미리 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전에 준비를 착실히 했던 분들도 상속이 개시되면서 또 혹은 상속일이 임박함으로써 좀 더 자산을 더 증여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상속 개시 전의 사전 증여라는 부분은 상속 공제 한도를 해치지 않는지 미리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총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재산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먼저 산정을 하고 상속인이 각자가 받을 몫이나 또는 각자가 받게 될 몫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구조를 유상과세형 구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재산을 받아서 그때 계산한 상속세금에 대한 합계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부담에서는 오히려 단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상속세는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세금이기 때문에 다른 규정들보다는 공제 규정이 훨씬 많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나 혹은 가업을 승계받았을 때 가업 상속 공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10년 동안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한다면 그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제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공제 규정들은 상속공제 한도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제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망하기 전에 미리 배우자나 또 자녀나 또 손주한테 미리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제 한도에서 차감을 하도록 계산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검토를 해보고 증여를 하자라는 내용이고 대표적인 예시로서 손주에게 뭐 유증을 한다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은 본인 배우자에게 내가 죽으면은 내가 사망을 한 이후에는 좀 경제적인 부분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재산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사망하기 전에 미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기 전에 이 재산을 받을 사람하고 증여 계약을 하는 겁니다. 단지 증여 계약을 하고 나서 증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망을 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망으로 취득하는 재산이라서 유증으로 받는 재산도 역시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망일 현재 손주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라면 손주에 대해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자녀가 먼저 안타깝게도 사망을 한 경우라면 대습 상속으로 손주가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사망하기 전에 자녀가 먼저 있다면 그 자녀를 건너뛴 손주에게 해당하는 상속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기 때문에 상속인 순위 입장에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가액이 넘어가는 가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가액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주에 대한 사랑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상속 공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증여를 유증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또 배우자에 대한 사전 증여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산정을 할 때 배우자 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역시 한도라는 게 있는데 이 한도를 산정할 때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금액에 해당하는 과세 표준 금액을 이 한도에서 차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면서 그리고 배우자에게 반드시 주고 싶은 재산이 있다.
남기고 싶은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전 증여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경우에는 유증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배우자에게 주고 싶은 재산은 안전하게 주면서 또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대한으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잘 따져서 하면은 이제 몇 천에서 몇 억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와. 우선 이제 최근에 증여에 대한 관심이 원래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급격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혹은 미성년자 이름으로 예금을 만들어 준다거나 혹은 부모님한테 매달 다달이 그 생활비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연 이런 생활비나 혹은 뭐 자녀 교육비 혹은 부의금 축의금 혹은 뭐 혼수용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비과세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비 등에 대해서 비과세로 정하고 있는데 정하고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하고 있거나 혹은 지출할 금액이 통상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렇게 관념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기준으로 구성원이 몇 명이고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까지는 비과세다라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 수준은 말 그대로 상대적인 것이고 다 케바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과세 부분,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저는 딱 세 가지로 요약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비는 생활비를 받는 사람이 말 그대로 그 목적 적합하게 생활비 또는 교육비 또는 뭐 축의금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금액을 가지고 이 자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뭐 자산을 형성을 한다거나 주식을 형성한다거나 혹은 예금을 새로 만든다거나 이런 자산 형성에 사용하는 부분은 그 금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다 같습니다. 추적해서 잡히나요? 현재는 다 추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런 증여를 통해서 적발이 되는 것은 증여한 사람이 10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증여는 상속과 연결이 되는 거라서 상속 당시에 그 당시 신고 납부하지 않은 증여세에 대해서 가산세와 함께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가 추징될 위험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증여자가 수증자를 부양할 수 있는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증자가 내가 무자력자이거나 혹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쓴다라고 하면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학자금 또는 학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에 대한 부양 의무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손자에 대한 부양 의무는 어디까지나 그 부모이기 때문에 네. 부모가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염려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이 생활비라고 하는 것을 필요시마다 충당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몇 년치 생활비 혹은 몇 년치 학비를 한꺼번에 주는 것은 그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것이 비과세 대상에 맞고 네. 실제로도 목적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상생활에서 또 경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만 큰 틀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이 생활비 지급 이후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함으로 있어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의사결정 내용 중에는 또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있을 건데요. 이런 내가 자산을 취득하든지 자산을 매매하든지 혹은 자산을 승계하고 승계받든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 중에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세무조사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그 생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 기간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확정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목 자체가 어디까지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정부부과 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납세 협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상속세라면 특정 결정 기간, 또 증여세라면 또 6개월이라는 결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국가가 새롭게 결정을 해서 신고된 금액이 과소하게 신고됐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납부세액과 소정의 또 과산세를 더해서 새로운 납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 납세 의무가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 기법이 있습니다. 복잡한 기법도 있고 굉장히 간단한 기법이 있는데 사실 세금을 추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삼을 만한 조사 기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를 PCI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신고한 소득 대비 내가 지출한 금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과연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혹은 내가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탄료소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취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에 신고한 소득과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과의 차이에 대해서 과연 내가 소명이 가능한지 미리 한번 출구 전략을 짜놓고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세무서로부터 내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취득 이전까지 내가 신고한 소득은 4억인 반면에 동일한 기간 동안에 내가 생활비로 쓴 금액이 2억이고 그리고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쓴 금액이 8억이다라고 하면은 총 지출 금액은 8억 더하기 2억이기 때문에 10억인 거죠. 그렇지만 내가 신고한 소득은 4억이기 때문에 이 6억의 차이에 대해서 내가 과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게 아닌지 혹은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이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임의로 탄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증여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뿐만 아니라 이 사업자에 대한 사업체 세무조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이러한 PCR 기법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 신고된 소득 대비 내가 지출한 금액 그 차이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미리 마련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나중에 더 큰 세무조사에서 추징되는 금액을 방어할 수 있는 미리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밝혀지는 게요. 네. 그 상당히 확률이 높은 건가요? 거의 다 잡히는 건가요? 대부분의 전문직군들은 거의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그래요? 되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상속 당시에 발생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증여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징될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막 주의를 가산세까지 더해서 막 내고 막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그 가산세 이런 거는 훨씬 많이 돈 들어가고 이런 거죠. 가산세는 보통 이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높지만 일반적인 대부분 무신고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1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10% 높네요. 존재합니다. 네. 이게 뭔가 큰 거를 구매할 때 네. 사실 개인은 자기는 알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이게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네, 네. 세무사님 상담 한 번이라도 받아가지고 넘어가는 네, 게 네. 오히려 훗날에 좀 큰일을 네네. 막을 수 있겠네요. 미리미리. 네. 최근에 이제 지난 6월 30일이죠. 국토교통부에서 조정지역을 해제를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구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 11개 시군구에서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었는데요. 조정지역이 해제가 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 그리고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종합부동산 측면에서 굉장히 세부담이 경감이 됩니다. 그러면 대구는 취득세도 좀 내려간 건가요? 취득세도 이제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취득 원인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증여 취득했을 때 또는 매매로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 다주택자에 비해서는 취득세가 상당히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일단 맨 첫 번째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취득은 크게 내가 매매로 취득하는 유상 취득하는 부분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그 외자로부터 증여로 받게 되는 증여 당시 취득세율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증여 취득세율은 보통 4%입니다. 그렇지만 증여하고자 하는 증여자 입장에서 이미 다주택자이고 증여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면적이 소위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 면적인데요. 이 국민주택 규모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2.4%, 초과인 경우는 13.4%이기 때문에 거의 뭐 4배,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조정지역이 해제가 됨으로써 이 취득세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취득세에 대한 실질적인 납세 의무자는 이를 받는 자녀 입장입니다. 또 자녀 입장에서도 부의 이전을 승계를 받을 때 좀 더 세금 부분을 최대한 방어를 하고 온전히 자산을 승계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조정지역에 이미 해제가 됐거나 혹은 해제될 것으로 염두를 해두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취득세 부분도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해제된 다음에 하는 게 유리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증여를 함에 있어서는 부담부 증여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증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면은 뭐 근저당이나 혹은 임대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채를 수증자에게 승계를 함으로써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부채가 승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는 유상으로 거래가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가치 부분은 말 그대로 무상으로 수증인에게 승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무상 이전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이라고 했을 때 조정지역에서 제외가 된다면 양도자 입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취득자 입장에서는 유상 취득했을 때 증여세 중과 문제를 또 취득세 중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도자와 또 증여자와 또 수증자 입장에서 모두 다 이득이 되는 증여 방법이 부담부 증여 방법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증여를 할 때 부채도 적절하게 네. 고려를 하면은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3자에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양도를 하기보다는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혹은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증여를 했을 때 취득하는 취득세가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과세 표준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증여를 염두에 두신다면은 반드시 올해 중에 증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이후 증여 취득분부터는 과세 표준이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말까지는 증여를 했을 때 공시가격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면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라면은 공동주택 가격 기준으로 하는데 내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시가 인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라든가 또는 감정 가액이라든가 말 그대로 시세에 준하는 그렇죠.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요. 또 증여로 취득했을 때 이 취득일 전후로 해서 전 6개월 또는 취득일 후 6개월 사이에 이러한 시가 인정액이 있다면 이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를 염두에 두신다면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안에 시점을 좀 조절을 해서 증여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딱 들으면서 이게 진짜 부의 이전이라는 게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 이제 관념적인 게 조금 있고 그다음에 그 자산 가치가 많이 또 상승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진짜 한 번쯤은 꼭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요즘에 재테크 열풍도 불어서 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뭐 욕망이라고 할까 욕구도 굉장히 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분들이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공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의 이전을 꼭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디테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세무사님 같은 분들을 꼭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중에 큰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아까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 보통의 사람들이 집 한 채 갖고 있고 예금 있고 보험 정도 갖고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나이가 많이 좀 지긋해지셔가지고 이제 상속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의 이슈는 집 한 채 상속하는 게 큰 이슈일까요? 다른 거보다는? 그렇죠. 일단은 전체 자산 비중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가장 높다면 주택에 대한 부의 이전이 상당히 많은 의사결정 또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차지를 할 텐데요. 이는 반드시 넘어가는 이 자산을 승계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을 받아가는 입장에서도 내가 기존에 다주택자를 보유했는지 혹은 무주택자인지에 따라서 상속인 간에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상속인 입장에서 특정 상속인 입장에서 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오히려 내가 향후 보유하는 동안 또는 양도라는 동안에 더 큰 세금으로 세부담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본인이 상속을 받기보다는 다른 상속인과 협의를 해서 지분을 좀 조정을 한다든가 혹은 상속인에 대한 소유권을 좀 변동을 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해서 온전히 부의 이전이 좀 승계가 되도록 하는 방향을 서로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한 채를 상속을 하더라도 그 세율적인 면에 있어서 많이 공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서 어떤 세금이 또 예견될지를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미래에 대한 그 상속인 간의 논의 혹은 그런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한번 거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혹시 세무사님 그러면은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런 그 부의 이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소하긴 하지만은 우리 현실 생활에서 언젠가는 또 넘겨줘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넘겨받을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단 부의 이전을 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부의 이전을 또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민을 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호 간에 좀 더 의견을 공유를 하고 부의 이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공통적인 것은 당연히 부의 이전을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여유를 가지면서 부의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좀 더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은 또 연결고리는 좀 더 튼튼해지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부수적인 또 측면도 있어서 부의 이전에 대해서 한번 또 용기 있게 또 부모님한테 말씀도 드릴 수 있고
또 부를 이미 넘기실 예정이신 분들은 현재 또 베이비붐 세대가 또 많이 그 상속 대상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간별로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넘길 부에 대해서 자녀분들하고 편안한 자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권해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세무사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도 괜찮으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부의 이전의 저자이신 이성호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